잭슨홀은 미국 와이오밍주 국립공원 안에 있는 작은 타운입니다. 정식 이름은 잭슨인데 평지를 가파른 경사의 계곡들이 둘러싸고 있어 구멍에 푹 빠진 듯한 느낌이 든다고 잭슨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잭슨홀은 미국 재벌 록펠러가 주변 산지 대부분을 사들여서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조건으로 시에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 재산이라 개발에서 제외되다 보니 중심가라 해봤자 미국 시골 수준입니다. 1978년 미국의 14개 연방은행 중에 하나인 캔자스시티 패드는 은행가, 정책 전문가, 학자들을 초청해서 경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캔자스시티 패드가 있는 덴버에서 심포지엄을 열었지만 관심을 끌지 못해 인기가 없었습니다. 캔자스시티 패드는 심포지엄의 흥행을 위해 패드 의장인 폴 볼커를 초대하려 했습니다. 당시 볼커는 미친 듯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사상 유례 없는 고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금리를 20% 가까이 올리니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주식시장도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지미 카터는 재선에 실패했고 다음 대통령으로 레이건이 들어왔습니다. 폴 볼커는 레이건에게도 신임을 받아 연준 의장을 유지했고 기준금리를 웬만한 연체 이율보다 높은 22%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금리가 엄청 오르자 대출 이자를 낸다고 물건 살 돈이 줄어들며 경기가 박살이 났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 중소기업의 40%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도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해봤자 이자 내면 남는 게 없다고 보고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실업률도 10%를 넘기 시작하며 미국 제조업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1981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가 높으니 주식이나 해외에 나가 있던 돈들이 미국 은행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니 은행의 예금만 해도 고수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중 유동성이 은행으로 들어오니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1980년에 14%대에서 1981년 9%대로 꺾였고 1982년에는 4%대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꺾이기 시작했지만 기업이 망하며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고금리 빚에 고생하던 때가 1982년이었던 것입니다. 캔자스시티 패드는 바로 이때 인플레 파이터 볼커와 고금리 정책에 반대하는 경제학가를 맞대결시키면 흥행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볼커가 초대를 받아도 휴가철에 캔자스시티까지 올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캔자스시티 패드가 낸 아이디어가 송어 낚시였습니다. 볼커는 송어 낚시광이었습니다. 캔자스시티 패드는 행사 장소를 송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잭슨홀로 바꾸고 볼커를 초대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에서 브래드 피트가 송어 낚시를 하던 그곳입니다. 송어 낚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볼커는 잭슨홀 미팅에 참석했고 볼커의 등장으로 미팅은 세계 경제계의 관심을 크게 받게 됐습니다. 볼커가 온다고 하니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몰려왔고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초대를 수락하며 흥행이 대박이 났습니다.
볼커가 잭슨홀 미팅에 참석한 다음 해인 1983년 인플레이션은 2.4%까지 떨어졌습니다. 인플레가 잡히자 미국은 긴축을 풀고 경기 부양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장기 호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1980년 817까지 내려갔던 다우지수가 1983년 3월에는 1130까지 상승했고 1987년 1월 8일에는 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볼커가 유발한 국제적 금융 긴축은 소련의 경제 상황에 치명타를 가하면서 소련 붕괴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금융 긴축은 미국이 소련과 양강이 아닌 세계 원탑 초강대국으로 올라서게 만든 계기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중남미와 동유럽 국가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달러가 미국으로 회수되면서 이머징 국가들의 부도가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하는 회의장은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소수 정예 참석자들 간에 원활한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기자들의 초대도 최소한도로 제한합니다. 초대 대상을 100명 이내의 각국 중앙은행장급과 정부 요인, 노벨상급 경제학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데리고 오는 수행원들이 많다 보니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 시기에 잭슨 지역 호텔들은 숙박비가 20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숙박시설이 성수기에 한탕을 노리는 것은 여기도 비슷한 듯 합니다. 2021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파월의 오판 때문에 연준은 적절한 금리 인상 타이밍을 9개월이나 늦추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파월로서는 2021년 잭슨홀 미팅이 지우고 싶은 인생 최악의 흑역사가 된 것입니다. 2022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은 확실한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입니다. 2023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2%에 잡겠다는 목표 달성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엄청난 달러가 풀린 상태에서 2%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시장 반응이었습니다. 세계의 네임드 석학들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3%로 올리라고 하는 등 시장은 연준이 버티지 못하고 올릴 것이라고 봤었습니다. 4%의 인플레이션을 3%로 낮추는 것과 3%의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는 것은 차원이 다른 난이도입니다. 인플레이션의 구성 항목에 임금 등 한 번 올리면 내리기 힘든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목표 2%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고생을 한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1990년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설정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시행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알려진 후일담이지만 뉴질랜드가 2%를 목표로 설정한 것에는 대단한 분석 과정이 없었습니다. 1%는 너무 낮고 3%는 너무 높아 보이니 2%가 적당해 보인다며 막연하게 기준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과 캐나다도 뉴질랜드를 따라서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미국 연준은 신중했습니다. 이때부터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검토하고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2년부터 10년간은 꽤 심도 높은 내부 분석과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뉴질랜드가 인플레이션 목표를 선포하고 22년이 지난 2012년 FOMC는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공식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 여러 가지 분석과 검토를 해보니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잡고 가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3%로 올리는 것은 연준 의장 파월과 의원들이 쉽게 결정할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2%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뉴질랜드 기준 34년, 연준 기준 10년 이상 유지해온 목표입니다.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목표 자체를 바꾸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된다는 생각을 연준은 하고 있습니다. 달성이 힘들다고 목표를 변경하면 연준의 신뢰가 떨어지고 심리를 자극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잭슨홀 미팅은 인플레이션 목표가 화두였고 이제 2024년 잭슨홀 미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월은 7월 31일 FOMC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한 언급을 최대한 아끼며 매둘기 같은 막연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시장은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외에도 시기상 중요한 발표가 나올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은 각국 중앙은행장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미팅입니다. 쇼핑할 곳도 놀거리도 없는 시골에 부부 동반이 원칙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와 반대로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BIS 회의입니다. BIS 회의에서 하는 중앙은행장들 간의 대화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마음이 편하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아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부 동반도 아닙니다. 매년 8월 말에 하는 잭슨홀 미팅에서 중요한 발언들이 꽤 나왔었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은 파월이 연준의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듯합니다. 말년 병장이 작정하고 쏟아내는 발언들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